안녕하십니까. 우리 PIA 과정생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이제 헌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너무 이게 콩 먹고 먹듯이 빨리 가서 그래 죄송한데 그건 차분하게 좀 공부 좀 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법률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분으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비 탐정분들도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게 국가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헌법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보시면 헌법을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법의 모법입니다. 즉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라는 성문법의 4가지 그 계단이라고 그러죠. 단계 내지는 계급 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 되겠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면서 하나밖에 없겠죠. 이 법에 따라서 나머지 밑에 있는 법률, 명령, 규칙들도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모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모법은 어미 모자 있죠. 어머니 모자를 써서 어머니가 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헌법의 의의를 보시면 일단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적 특성과 규범적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적 특성이란 거는 그 사회의 정치적인 내용을 좀 반영하는 게 헌법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정치성이 되겠죠. 역사성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발전해온 과정이 헌법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에 보시면 과거에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내용들이 헌법 전문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에 약간 시끄럽긴 하지만 5.18 정신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내용 가지고도 여러 가지 티격태격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헌법에 정치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한 정치적 이벤트나 사건에 대해서 이걸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의 어떤 해석의 관점도 헌법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념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하고는 또 우리가 대비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국가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규범적 특성이란 것은 최고 규범성,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규범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수권 조직 규범성이라는 것은 이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을 줌으로써 헌법에서 이런 권한을 줄 테니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경찰 같은 경우는 범인 잡는 거겠죠. 이런 수권 규범성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권 보장 규범성으로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권 있잖아요. 프라이버시권이나 사생활의 어떤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언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기본권들이 전부 다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이 있는데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헌법 전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통치 조직이나 작용,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것들을 이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헌법의 형태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의 이념을 표현한 법률들을 일반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같이 형태가 없다 하더라도 헌법의 형태가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국가 권력의 분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죠. 왕이 너무 힘이 셌을 때 왕의 힘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적 의미 헌법이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 왕이 가장 힘이 셌을 때가 이제 근대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근대 시대에 오면서 이제 시민혁명이 발생하고, 시민혁명이 발생하면서 근대 상황 내에서 그 권리장정과 같이 왕으로서 좀 물러나라, 뒤로. 우리가 정치를 할 테니까 좀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자유와 하나의 기본권을 부여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있는데요.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은 복지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특히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 헌법의 효시로서 보고 있는데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바이마르 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로 우리 헌법에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여성 등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보장해야 된다. 최근에 미투 캠페인 내용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차별받는 계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현대적 복지국가 헌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분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죠. 헌법이라고 아예 법문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따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고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관념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규약들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권 국가 같은 경우는 헌법이 다 있지만 헌법의 또 위의 개념으로 코란이라고 아시죠? 쿠란 또는 코란이라고 부르는데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종교적 교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헌법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 의미 헌법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헌법 내용인 코란의 내용들도 헌법 기준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있는데요. 성문헌법은 말 그대로 헌법이라고 아예 명문이 돼서 헌법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성문헌법 시스템, 즉 우리하고 똑같이 헌법이 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불문헌법주의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헌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을 합쳐가지고 헌법으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 희끄무리하다고 그러죠. 하지만 규약을 적용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성헌법과 영성헌법은 이게 헌법 개정이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딱딱하다는 뜻의 경성, 그 다음에 물렁물렁하다 연성헌법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연성헌법은 1948년 이탈리아 헌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규범적 헌법과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뒤에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헌법에 있어서 이 헌법의 그 분류 내지는 뭐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 먼저 보시면 국가를 창설할 수 있는 기능, 즉 헌법에 있으므로 국가를 만들 수 있고요. 정치 생활을 주도할 수 있죠. 헌법을 기준으로 정치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권 보장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 보장제도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나 또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근로 관련돼 갖고 뭐 실직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 통합 내지는 복지적 기능도 헌법에 들어가 있다. 이 기능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권 및 권력 제한적 기능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입법, 사법, 행정 구분이 돼 있죠. 즉 법원과 국회와 그 다음에 행정부가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가 있을까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특정 집단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걸 갖다가 차단하는 역할을 헌법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 제정은 쉽게 의회를 통해서 하게 되겠죠. 우리도 국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제정 말고요. 개정이라는 게 있겠죠. 고치는 걸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말고, 개정이란 고치는 거예요. 헌법을 바꿔서 계속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파기 같은 경우는 헌법정을 폐기하고 제정 권력의 주체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지 같은 경우는 헌법 제정 권력은 그대로 있어요. 즉 정부 주체는 있지만 헌법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다른 걸 제정하는 방식을 폐지라고 합니다. 침해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위헌임을 알면서 헌법 개정 정족수를 갖춰 헌법 내용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 이건 이제 헌법에 있는 하지 말라는 거를 대놓고 칼로 찌르는 행위를 침해라고 하고요. 정지는 일시적으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이것도 거의 쿠데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헌법 정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 개정과 구분해야 되는 개념으로 개정과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의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헌법 의회를 소집해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의회 의결과 특별기관 동의를 요하는 방법으로 국가마다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붙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의 개정 절차를 보시면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 우리도 바꾸고 계속 바꿔왔죠. 예. 근데 이 헌법 개정을 할 때는 주체가 있습니다. 하자 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시지만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거나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300명이면 제적 과반수니까 151명이 해야겠죠. 151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헌법을 바꿉시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기본 룰이 있고요. 공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20일 이내가 아니에요. 20일 이상 헌법을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바꾸고자 하니 국민들께서도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공고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결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적 의원 되게 커요. 3분의 2 이상. 즉
300명이라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치면 201명 정도 돼야겠네요. 그죠? 이상이니까 200명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통과가 됩니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왜? 개정을 할 때 3분의 1이라는 것은 여당, 야당 단독만으로도 안 되고요. 최소한 2개, 3개 이상 당이 합쳐져 가지고 개헌을 하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당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의 합의하에 통과가 돼야 되는 게 헌법 개정안입니다. 기표 방식이 기명투표 방식입니다. 즉 헌법을 개정할 때 난 찬성한다 반대한다 국회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정 의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회안이 개정안이 나왔을 때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에요. 통과하면 통과, 부결이면 부결인데 이걸 고쳐서 통과시키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헌법 개정은 수정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얘기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통과하면 의결로 통과된 거예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겠죠. 찬성으로 헌법이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공포가 있는데요. 투표가 통과해서 그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즉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이렇게 정리가 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이 되고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됩니다. 여기서 즉시라 하면 통과됐으니까 오케이입니다 하셔야 되고요. 발효는 공포 일자설과 20일 경과설이 좀 존재하는데요. 1988년 가장 최근에 개정됐던 헌법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부터 발표가 돼가서 2월 25일부터 이걸 효력 있는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서 왜 충돌이 발생하냐면 법률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안이 통과되면 20일 이후에 자동으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헌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력이 있다는 설과 국민투표가 통과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있다는 설이 좀 약간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그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부칙으로서 몇 월 며칠부터 헌법이 유효하다고 아예 유통기한이라고 그러죠. 예, 효력 일자를 정확하게 명기하고 개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 챕터 2에서는 헌법 관련된 주요 세부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민주공화국이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치체제하고 국가 운영체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라는 게 들어갔고요. 민주주의를 채택해요. 그러니까 독재주의나 사회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보시면 공화국이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공화국은 뭘까요? 공화국은 자체가 군주가 없는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나 뭐 총리와 같이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왕은 없고요. 왕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국민의 대표로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을 공화정 또는 공화주의라고 합니다.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땅 자체, 육지, 내륙을 얘기를 하고요. 도서라는 것은 섬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 일본과 충돌하는 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케시마라고 그래갖고 일본이 자꾸 저희한테 덤비잖아요. 이건 좀 혼이 좀 나야 되는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미수복지라고 현행 헌법엔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영토는 맞는데 현재 우리 이외에 다른 집단이 거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헌법에 명기하고 있어서 북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우리 땅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해, 영공도 전부 다 우리 땅으로 이게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의 헌법상 국가의 그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이건 옛날에 사회나 뭐 정치경제라는 과목에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보셨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토와 주권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이라고 아실 겁니다. 뭐 대한민국은 뭐 아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이런 헌법 전문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 더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헌법 정신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문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전문 같은 경우는
어떤 법령의 수행, 법령, 즉 하위법에 대한 해석 기준이 되거나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이나 또는 위헌 결정을 할 때도 이 전문 역시도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뭐다 하고 쭉 나와 있는 정신에 대한 내용도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전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치고받고 하는 싸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이념 간의 대립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기본 가치들이 전문과 본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국민주권주의가 있고요. 3.1운동과 4.19 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침략적 전쟁을 불인합니다. 국제평화주의가 있고요. 문화국가의 원리, 그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내용들이 전문 및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민 주권의 원리겠죠. 세부적으로 좀 설명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 대학 다닐 때 헌법 공부를 하면서 기본권을 너무 진짜 많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기본권이. 왜? 기본권이라는 걸 생소했어요. 대학 법학 쪽으로 제가 대학을 가서 제가 당황을 한 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내용 중에 거의 절반은 기본권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 공부하실 때 특히 헌법 쪽 공법을 공부하시면 기본권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그 원리에 따라서 구구단이지 쉽게 얘기하면 구구단인데 저는 뭐 헌법재판소 조항이나 뭐 사법부, 법원 구성 조항 이런 것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걸 딸딸 암기만 했지 실제로는 이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한 거죠. 기본권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헌법의 진짜 핵심 가치가 기본권이라는 얘기죠. 요거에 관련돼서 이게 국민주권주의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권 보장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간접민주제. 간접민주제는 뭔지 아시죠? 내가 직접적으로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인구가 5,100만짜리 사이즈에서 전부 다 국회의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대표 의원을 뽑거나 시장 군수를 뽑거나 도지사를 뽑거나 심지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나 대신 네가 주권을 행사하라. 이걸 간접민주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틀리잖아요. 충북 단양의 상황이 틀릴 거고 경북 의성의 상황이 틀릴 거고 전라남도 해남이나 보성 상황이 다 틀리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방자치제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선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우리나라 헌법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정부들 있잖아요. 시군구나 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지방정부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부로 명칭을 바꿔서 일단 격상을 시켜주는 어떤 호칭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복수정당대는 아시다시피 한 당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동당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하나만 있으면 독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2개 이상의 정당이 반드시 균형과 어떤 견제의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해라.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정당제는 놓을 수 없는 기본 가치가 됩니다. 법치주의는 법을 기준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행정을 진행하고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이걸 법치주의라고 하고요. 권력 분립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 분립이 진행이 돼서 각 기관마다 서로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런 식의 어떤 구분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노령연금을 지금 65세인데 70세로 올린다던가 또는 70세인데 80세로 올린다던가 중요 정책이 있을 때 반대와 찬성이 너무 심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맘대로 하거나 국회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부의라는 거는 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업공무원제가 국민주권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요. 직업공무원제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국민 업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국민 중에 하나였는데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뽑아서 내가 해야 하는 업무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이
따로 그 사람들의 업무를 내가 할 걸 대신 시키면서 월급을 주는 제도 아니겠어요? 이게 국민주권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즉 국회의원 뽑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뽑는 거는 국민주권으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도 선발하는 것 자체는 국민이 뽑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국민들이 부린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대행하는 자로서 공무원을 뽑아서 직업적으로 공무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민주제 있잖아요. 요거의 어떤 변화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 같은 경우는 다수로 의결의 원리겠죠. 이거 뭐 설명 안 하나 말하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권 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본권이란 건 사람으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기본권을 단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대표적인 게 우리 사회를 침범하는 뭐 이적행위, 즉 북한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뭐 우리 정부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한다던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박탈한다기보다는 기본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해서 당신은 좀 혼 좀 나야 돼. 이런 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존재합니다. 권력분립주의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법치주의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사회를 통제하고 또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고 행정을 진행해야 된다. 이걸 법치주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부 내용으로서 성문법주의, 그 다음에 기본권과 적법 절차의 보장, 그 다음에 권력분립, 법치행정,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약, 특히 처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때는 법률에는 처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법률에는 처벌 중에 대표적으로 선생님도 아시죠? 삼천교육대라고 아시잖아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독재라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는 우리 중요한 거죠. 시장경제체제, 즉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면 그만큼 많이 부를 축적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어떤 통제경제가 아닌 자유적인 시장경제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 그 다음 국제법 질서 존중의 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3로서요. 그 기본 국가 관련 기본제도 내용 중에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첫 번째 정당이 있어요. 영어로 파리 이렇게 쓰죠. 우리 파티하다 파티잖아요. 그 파리가 정확하게 하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당 설립은 자유예요.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 2개 이상의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신고하고요. 규격만 맞으면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을 해줍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하고요. 여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정당 설립이 반려가 되거나 즉 설립을 안 시켜주거나 이건 선관위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당을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당은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 해산하는 방법이 있죠. 자진 해산이 있습니다. 선거에 자꾸 했는데 선거 비용도 없고 당원도 없고 당을 좀 운영하려고 했는데 좀 비실비실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안 하려니까 없애겠어요 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아실 겁니다. 모든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여기서 등록 취소를 해가지고 너는 민주적이지 않아. 너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맞지 않는 정당이야. 이걸 유권 해석을 해서 해산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최근에도 하나 있었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서 해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당 해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혹시나 너무 극좌나 또는 극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당 해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극우 정당이 가끔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방식으로 정당 활동을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제도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굴 뽑거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거죠. 첫 번째는 비밀선거입니다. 누가 찍었는지 몰라야 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그 선거의 미투 캠페인 아시죠? 나 오늘 투표했어야 하면서 자신 있게 그 SNS에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건 좋은데 들어가셔갖고 막 투표용지를 찍거나 막 이러시는 경우에 무효 투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누굴 찍었는지 찍었을 경우에 잔물색이 올라가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 비밀 선거예요. 가서 그 투표소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나 오늘 투표하러 갑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문제가 안 되는데요. 투표장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는 비밀선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겠죠. 평등선거라는 건 뭐냐면 1인 1표제입니다. 즉 힘이 있는 사람이 2표나 3표를 가지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인 1표제고요. 최근에 일부 복지기관에서 특히 장애인이나 지적으로 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르르 몰고 가고 이렇게 투표를 막 그렇게 조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 앞으로 선거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대리 투표를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찍으러 갔을 때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의 원장님이나 일부 그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이거 찍어봐요 꾹꾹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평등선거제에 절대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왜? 자유의사로 찍도록 해야 되는데 누굴 찍으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직접 선거제라는 건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누가 대리로 투표하는 건 불가능하죠. 보통 선거는 뭐냐면 법률상 자격이 부여되면 이게 나이가 딱 20살 한국 나이로 20살 되면 다 투표하러 가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기준점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 이게 이제 보통 선거제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상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에 이거 헌법 공부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게 아니 이게 왜 이래? 이러고 저도 헷갈렸거든요.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자체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시도지사를 뽑는 것과 같이 공무원도 투표를 안 하다 보지 뽑는 거예요. 국민이 뽑는 거예요. 뽑아서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자체의 이 제도는 헌법상의 어떤 대의적 그 행정행위 있잖아요. 즉 내가 하질 못하는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그 기본적으로 그 지정을 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 의무가 있어요. 헌법에. 이거 위반하면 위헌행위예요. 그래서 뭐가 돼 있냐. 봉사해야 돼요. 일부 공무원이 막 틱틱대고 막 주민들한테 소리 지르고 하죠. 헌법 위반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혼나야 돼요. 두 번째가 공정한 직무수행. 일부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거나 양쪽에서 싸움이 발생했을 때 이쪽 편 들고 이쪽 편 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공평하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공정하게.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이거는 위반하면 그냥 박살입니다. 이게 사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만둬야 돼요.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 개입 행위라면 공무원은 그냥 파면 또는 해임시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중립을 지켜야죠. 자기는 투표하러 갈 때 누굴 지지하는 투표를 한 표만 찍으면 되는 것이지 공직자나 공무원이 자기가 누굴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선출직 같은 경우 일부 뭐 그런 표시하는 거는 당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출직이 아니고 우리가 뽑아서 임명하는 공무원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자죠. 행정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행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본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특히 남을 나라 행정하는 막가파식 행정공무원들이 간혹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이런 경우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향후에 헌법 정신을 공무원 제도에 어떤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이 제한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파업 및 태업하면 안 돼요. 파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출근을. 아, 나 안 해. 기분 나빠. 이러고 안 나오는 걸 파업이라고 하고요. 태업은 뭐냐면 와갖고요. 자기 기준 시간만 하고요. 야간 추가 근무를 안 한다던가 일을 좀 적게 해버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요.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본인한테 주어진 업무의 평균 1.5배라는 것 같아요. 즉 100일한 일을 할 때 공무원은 정말 대단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1.5배 이상 일을 하거든요. 근데 태업은 뭐냐. 난 100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일이 50%가 덜 내니까 난리가 나겠죠. 이런 것들을 태업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노동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내지 근로자로 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또 다른 존재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헌법체제상에서는 이런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집단행동, 시위 같은 경우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지만 집단적으로 뭐 출근 안 한다던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응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집단행위 금지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교사나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근로자 내진 노동자로 보려는 이런 어떤 사회적 어떤 시선들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위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헌법상에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사업체 근로자도 단체 행동권은 제한합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닌데 뭐 전투기를 만든다든가 탱크를 만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급여는 좀 많이 드리겠죠. 드리는 대신에 국가의 방위 관련된 산업들을 당신들이 또 준비하고 운영하고 조립하고 만들고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고 지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규정에 어떤 명문상으로 나와 있는 기본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상급 지방자치단체, 소위 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하급 지방자치단체인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 저도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 광주광역시가 있고 경기도 광주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광역시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역시 도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뭐 특별시 있잖아요. 요거는 전부 다 광역단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요게 광역단체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울, 대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랬잖아요. 이게 광역단체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급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에서 헷갈리시죠. 이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뭐 제천시, 김천시, 뭐 이런 식으로 수원시 이런 식으로요. 일반 시로 불리는 시 있잖아요. 뭐 다른 글자 안 붙고요. 이런 것들을 하급 기초자치단체인 하급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는데 요즘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리 현행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년마다 선거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임의 경우에 연타로 합격을 하면 그러니까 시장님이 계속 재선하시잖아요. 3선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3선까지 가능하니까 12년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그 구청장님은 2번 하시고 1번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고서 1번 쉬었다가 다시 또 나오셔서 3번을 더 하셔서 총 5번 하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규정은 연임 3회만 금지입니다. 즉 3번까지 연타로 하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청장이 선출직 기한이 임명제로 보통은 구청장 선출해서 뽑잖아요. 선거로 뽑는데 인구가 100만 사이즈 거의 돼가는 큰 시는 구가 또 찌개져 있어요. 일반 기초시인데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안산, 용인, 청주, 전주, 시흥, 창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구청장은 선출직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임명제입니다. 즉 그 창원시장님이 창원에 있는 여러 개 구의 구청장을 공무원을 파견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하나의 구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산, 용인, 청주, 전주, 시흥, 창원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구로 분리되어 있는 일반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에는 거기에 무슨 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구청장이 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치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행정구역상의 구분편인 구라고 봅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3가지 풀어보시죠.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고르라고 그랬어요.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 모두 발의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된다. 부결된 헌법 개정안은 절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할 수 없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 찬성이 있어야 된다. 대놓고 보이는 게 있죠? 네, 합니다. 왜? 이거는 국회의원 숫자죠.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헌법 개정이 통과가 되는데 이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했잖아요. 국민은 제적 투표권자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투표 참석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이 통과가 된 걸 국민투표 통과가 된 걸로 본다. 이거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헌법 원리가 아닌 것은 절대적 시장경제주의, 문화국가주의, 법치주의, 권력부일주의. 여기 보시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시잖아요. 틀린 거 하나 있죠? 갑니다. 시장경제주의를 사용하지만 우린 수정 시장경제주의라고 봐야 되는데 절대적 시장경제라는 것은 시장이 국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마음대로 사기치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나쁜 그 부동산업자가 마음대로 땅값 올려서 다녀도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하는 걸 절대적 시장경제주의라 하고요. 수정적 또는 현대적 개념이라고 이런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약간 수정 모디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약간 수정을 가하는 것은 왜 그러냐? 독점적 자본이나 또는 시장을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적 시장경제주의는 옳은 표현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보통 우리의 어떤 시장경제 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즉 사회주의가 약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헷갈리죠? 이거 뭐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가 있고요. 행정구역상의 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구역상의 구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가 너무 커져가지고 구로 열에 쪼개졌는데 그 구청장을 선출로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구청장이 있는 데를 제가 행정구역 구분상의 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부 다 세 개가 다 전부 다 광역단체잖아요. 근데 청주시는 기초자치단체죠. 일반 시입니다. 여기 흥력구 구청장은 공무원 4급 서기관을 보통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죠. 자, 요약 정리를 하면 헌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본권이나 국가의 통치체제 또는 시장경제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냐 또는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만 암기하셔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헌법,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이런 식으로 헌법을 약간 규격화해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해당하냐 이걸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기능에서 국가 창설적 기능, 정치생활 주도에 대한 어떤 기능, 기본권 보장 기능 및 사회통합 기능, 그리고 수권, 권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주고 권한을 주는 수권 능력과 권력 제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헌법의 의의와 분류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헌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고요. 그 기타 특히 문화국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국가 원리를 왜 헌법에 넣어놨냐 하지만 문화는 이 사회의 중심 축 중에 하나예요. 문화가 망가진 나라들은 제대로 간 나라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스파르타라고 하시죠. 스파르타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와 거의 맞짱을 뜨면서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스파르타가 붕괴된 이유가 뭐냐면 문화를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문화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문화국가의 원리도 들어가 있다. 이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상 국가의 기본제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정당제도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쭉 들어가 있고요. 선거제도에 보시면 4대 기본 원리 있죠.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제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대신 뽑아서 활용을 하는 전문 인력들을 공무원제도라고 합니다.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헌법에는 공무원제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기본권 관련된 좀 제한 규정도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